같은 전의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지 우리 모두 다 알지. 모든 전쟁은 자본의 논리라는 걸. 미친 자본 나의 욕망 속에서 우린 죽어간다는 걸. 그래 우린 모두 다 알지. 결국 사회 구조를 바꿔야만 한다는 걸.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거리 팟캐스팅 답장 그 첫 번째 방송 진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답장은 답답한 세상에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와 함께 답을 찾는 농성장이라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 국기를 끄는 농성장의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 이 방송 녹음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방송 함께 할 분들 소개를 할 텐데요. 저 안쪽에서부터 진행을 할게요. 항상 이제 집회 현장에서 봐가지고 어디 활동 가거나 아니면 어디 민주노총 뭐 간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피고인 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이제 단식 12일차 되셨고요. 근데 12일 되셨는데 아직 뭐 이렇게 얼굴살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단식을 하시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방종훈 지회장님 모시고 인사 받겠습니다. 전화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할 때 주청맞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한 마음 드리면서 콜타키 방종훈입니다. 먼저 콜트 얘기 좀 진행을 하고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콜트콜텍이 오늘로써 이제 3,700일 넘어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그간의 뭐 경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한 이야기 좀 짧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들 3,170일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뭐 알다시피 2012년 2월 23일 날 행정대법에서 승소 후 5월 30일 날 재해고 당했습니다. 재해고 당하면서 그 서울고법의 민사 행정 재판에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 그 민사 재판이 열렸는데 박용호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모욕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박종호를 증인 신청하고 11월 27일 날 다시 재판이 속행입니다. 그때도 박종호가 안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김성 대표가 콜텍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한 소리고, 지금 콜텍은 인도네시아에 이전돼서 그 콜트악기 상표로 그리고 계속 생산활동을 생산과 영업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김성 대표는 똑바로 알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리해고에 대한 무효 판결, 정리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죠. 그 대법 승소 후 5월 30일 날 재해고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고 싸움을 계속 법정에서 벌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콜트는 지금 9년 동안 해외 원정투쟁, 단식, 보공농성, 본사점거, 공장점거, 분신, 전국 순회투쟁 등 그리고 지금 노동자 밴드 콜밴드 조직해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단식 이야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이제 12일차 됐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음식이라든가 생각나는 사람이라든가. 많죠. 아주 그냥 그것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음식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시작할 때는 3일차, 5일차는 아주 음식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딱 보이는 곰칫국, 또 저 화장실에 갈 때, 씻으러 갈 때 순댓국, 이런 것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다가 요즘은 점점 그 만나는 음식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단식 끝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은 많이 있지만은 그 음식이 생각 안 난다는 것이 저한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권 변호사님도 혹시 단식 진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구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번 구속됐었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 단식을 해봤고 그 다음이 9일 단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셨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취사장에서 이렇게 밥을 하는데 취사장이 꽤 멉니다. 그런데 단식을 하면 그 먼 거리에서 밥 냄새와 그 된장국 끓인 냄새가 납니다. 그 구수했던 된장국 냄새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황제자님 단식 우리 승리하셔가지고 이기시는 날 그리고 몸 건강해지는 날 우리 셋이서 한번 모여가지고 곰칫국에다가 소주 한 잔. 네, 좋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단식과 가장 관계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 그러니까 저희는 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노동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지난 9월 13일 날 노사정위가 합의를 했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새누리당에서 5개 법안에 대한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표 노동개혁 또는 박근혜표 노동정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또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노동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아마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용자가 정한 성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업무가 부진하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하면 근로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고 그래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매우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회통념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조건을 불이하게 변경하더라도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판례가 있는 거죠. 정부는 바로 아주 예외적인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임금 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한다든가 또는 임금 피크제를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동의 없이 실행하겠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시행하겠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비정규직에 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계약직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 하면 기간제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까지만 사용할 수 되어 있는데 그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지금 2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년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4년 내에는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4년 내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가장 그 간접 고용의 대표적인 것이 파견 노동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파견법에서는 그 파견 허용 업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 노동이라는 것은 고용하는 사장과 실제로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 착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떤 그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더라도 자기는 법적인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용한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어 해서 실제로 원청인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이제 고용 관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매우 예외적으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현행법에서는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파견 업무를 매우 대규모로 그리고 매우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첫째는 그 우선 이제 전문직하고 관리직 업무에 대해서는 그 관련 업무는 파견 업무로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산을 해보면 한 32개 업종에서 한 400 몇십 개로 파견 업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5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 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하고 우리가 이제 뭐 건설하고 뭐 의료 이런 아주 예외적인 절대적인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이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동안 아무도 그 노사정 합의 테이블 에서 얘기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것인데 이게 이번에 새누리당 그 파견법에 들어가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파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 산업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안을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파견법 개정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뿌리 산업이라는 게 뭐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을 뿌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용접, 뭐 도금, 도장, 그리고 소승 가공, 열 처리, 표면 처리, 주조. 아마 들어보시면 매우 생소하긴 한데 저는 공대 금속과를 나왔기 때문에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6개 업종은 제조업에서 실제로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뿌리 산업에 그 파견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제조업 생산 공정에도 이 파견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날은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번째 파견 업무를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또 그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또 통상임금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 즉 성과가 낮으면 사용자가 업무 재조정한 후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임금 체계, 즉 지금은 이제 호봉제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과급제로 바꾸면서 성과급제가 뭡니까? 사용자가 인상효과를 하고 인상효과 낮으면 임금을 차등, 즉 깎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성과급제인데 이런 성과급제를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제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이제 비정규직에서 그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 그리고 파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우리는 노동 계약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는 이제 사용자에게 제대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동조합 하면 성과를 어떻게 줄까요? 노동조합 하면 당연히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바른 소리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비입니다. 이러면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성과는 누가 매기나요? 성과는 자기 상사가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사장이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저성과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해고되거나 아니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이번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내용만 들어보면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예계약 같은데요. 그 노사정위에서 지금 한국노총과 지금 그러면 협상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그 진행돼서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근로기준 이제 아까 정부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즉 저성과자 해고 네. 이 조항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노사정의 합의에서 보면 거기에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즉 당사자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의견, 즉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협의라는 것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 이제 시간만 여러 번 협의하는 형식만 갖추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치 협의를 거쳤다라고 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이것은 형식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그냥 여러 번 했다는 그것만 채우면 실제로 정부가 그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줘버린 셈이 된 것이죠. 네. 뭐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뭐 법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가이드라인 즉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제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 늘리고 그 다음에 파견 업무를 매우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또 5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 전면적으로 파견 업무를 허용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파견법하고 기간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정기국회에서 아마 이미 이제 새누리당에서 네네. 그 자기들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예. 이게 근데 지금의 이 노동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 콜트콜텍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막말을 쏟아내셨는데요. 자 이제 한번 김무성 대표가 한 막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 조건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 악기, 콜텍, 발레오 공조 코리아 등이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 도대체 방 재장님 강경노조를 어떻게 하셨길래 콜트 악기가 문을 닫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예. 그, 뽕 맞은 사람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뽕 맞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노사 관계 속에서 우리 권리,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 그리고 회사가 성장한 만큼의 권리, 그런 권리를 그 노동 상권에 의해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결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노사가 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김무성 대표는 뽕 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고 노동 상권도 제대로 모르는 여당 대표가 지금 그 말한 노동법 개혁이 지금 통과된 걸로 뽕 맞아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아마 그 이제 쇠파이프 때문에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쇠파이프가 등장한 게 언제였습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쇠파이프가 아마 있었으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 그 이후에 뭐 네, 있고 아마 네. 제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제가 쇠파이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쇠파이프 얘기 나오니까 무슨 저 귀신 쓰지 나락가는 소리냐, 무슨 고래짱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허위 사실을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확인도 안 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뽕 맞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콜텍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발레오 공조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발레오 공조는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창조 컨설팅이라고 잘 아시죠? 그 네네. 창조 컨설팅이 노조 파괴를 하는 전문 노무사법인, 노무사들이 있던 노무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보시면 그 적법한 노사 관계를 이루도록 거기에 대한 자문을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또 노동조합을 탈퇴시켜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거냐를 사실은 사용자에게 일일이 다 코치하고 그것을 뒤에서 지시했던 거죠. 그랬던 거라서 이 발레오 공조라든가 지금 얘기하시는 뭐 성산 브레이커 또는 유성기업 이런 데가 그 대부분 이제 창조 컨설팅에서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그 이제 주로 노동조합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섭을 하다가 이게 이제 서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파업을 사실은 하는 것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직장 폐쇄 해가지고 문 닫아 걸고 용역들 동원해서 노동조합원들을 다 공장으로 쫓아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조합 탈퇴 공작을 벌이고 또 제2의 노조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이제 민주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징계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노동조합 즉 의용노동조합 우리는 기업노조 뭐 친회사노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해서 민주노조를 박살내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조합 간부를 했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했던 것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매우 그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회사들인데 결국은 그 이제 사용자 즉 기업에서 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됐던 대표적인 사업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노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끝까지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이 그 사업장들의 이제 대표 그 사실관계인데 전혀 이제 김무성 그 집권 여당의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그 강성노조 때문에 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흘러간 것처럼 정말로 이게 본말이 전도된
사실관계를 완전 뒤집어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건 정말로 이게 그 여당, 즉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을 허위 사실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건 사실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허위사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법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뭐 어떻게 좀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콜트콜텍에 대해서도 그 이제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이제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막 베껴 썼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그 기업 편을 드는 언론, 뭐 경제지라든가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 한국경제일보에서. 예 그렇게 썼는데 결국은 그 언론조차도 나중에 그 정정 보도문을 냅니다. 그게 공장을 닫게 된 것은 이제 물량을 해외로 해외에 이제 공장을 차리고 그 물량을 해외로 빼돌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국내 공장 문을 닫게 됐다는 게 거의 사실로 확인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론에서조차도 자기들이 그 정정 보도문을 내서 그게 파업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해외에 이제 공장을 유치를 하고 해외 공장에 하고 그 물량이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국내에 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을 이 보수 언론들도 경제지도 결국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이 언론조차도 그렇게 정정 보도를 낸 사안을 파업으로 해서 공장 문을 닫게 됐다 이런 이제 막말과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게 그 새누리당이 정말 이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고 결국 노동자들 매우 적대시하고 있다. 그것도 허위 사실 가지고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이 매우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적대시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허위 사실 가지고 노동 3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하도록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리고 매우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드린 게 사실은 맞나요? 예, 동아일보는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2011년 11월 9일날 이 기사가 그러니까 김무성이랑 똑같이 한 얘기죠. 이 기사가 허위 기사기 때문에 정정 보도 내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요 가까이에는 그 2015년 9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자기가 보도한 기사가 허위 보도였다 해가지고 정정 보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현재 신문을 읽지도 않고 있고 어떤 언론 매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면서 우리 기타 노동자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가 만든 콜벤의 노래를 듣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벤! 예,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거리 팟캐스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콜벤입니다.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변형국 변호사님과 그리고 방정호 지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버블리스 대
법이 법 같지 않은 법, 판사들마저 지키지 않는 법,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주어져 있지만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4가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충족이 될 때 정리해고를 해라라고 그 4가지 요건을 적어놨지만 판사들마저 이러한 법 조항을 부정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보호도 못 받고 가진 것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 서민들은, 노동자들은 하소연을 해야 될지 참 암담한, 막막한 그러한 사회가 곧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법과 법원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서초동 점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그곳에는 장미농굴로 둘러싸인 점집이 하나 있네. 그곳에 간판엔 자유평등 정의가 새겨있네. 14명의 검은 망토 점쟁이가 요상하게 점을 치네. 난생처 가본 법원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못 배운 게 죄인가요? 알아듣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같은 법원이다. 기계처럼 살 때에 꿈이 뭐였던가. 빼앗기고 빼앗겨 남는 게 있었던가. 쓰러질지라도 찾아가는 것. 들어가는 것. 하나 되어 이루려는 것.
사람이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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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 서초동 점집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제 작년인가요? 그 판결문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2014년 네네. 6월 12일입니다. 네, 그 판결문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그 어떤 재판이었고 어떻게 판결이 나왔었죠? 네. 예, 참 이 서초동 점집이라는 노래가 그 목매이게 외쳐 부를만 합니다. 우선 콜토콜택은 서울 고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2012년 2월 23일 날 콜토 악기는 10시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승소 판결을 받았고 오후에 콜택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파기 한성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으로 파기 한성심이 됐는데 고법에서 그 콜택의 해결을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노사가 합의한 다른 회계 법인에서 그 거금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회계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회계 감정 평가에서 첫째, 대전 콜택은 콜택의 별도 법인이 아니다. 둘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 셋째, 그 콜택으로 인해서 콜택 전체의 경영 악화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다른 회계법인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참 억울한 게 말입니다. 기각을 시킬 바에는 7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다른 회계법원의 회계 감정평가를 받지 않든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와도 그 기각을 시키는 법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냥 법원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미래에 올 경영상의 이유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점집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서초동 점집이라는 게 미래에 올 경영상의 이유를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경영자들은 노동자들한테 경영권, 인사권에 대한 것은
고유 권한이라고 주지를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미래의 올 경영상을 다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쓰는 대부분은 서초동 점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조금 네네. 보충을 할까요? 네. 원래 이제 정리해고라는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이제 그 콜텍 회사 중에 대전 공장에 대한 부분을 심리를 좀 미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근데 그 고등법원에서 회계를 사실은 판사들이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도 회계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원고 피고 그리고 재판장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이제 그 회계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풀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회계사 중에 누군가를 임의로 매우 이제 누구를 이제 어느 한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걸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제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경영상의 위기가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콜텍 전체 회사 중에 이제 대전 공장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 적자 때문에 결국은 콜텍 전체가 경영상 위기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대전 공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 회계법인에서는 그 대전 공장의 위기가 회사 전체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 감정을 했던 거라는 거죠, 맞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판사가 매우 전문적인 전문가의 전문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경영상의 위기가 도래한다. 그거에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래에 올 그 어떤 경영상의 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판사가 매우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판사 무슨 점쟁이냐? 전문가도 지금 위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미래에 다가올 어떤 위험, 위기 이것으로 해서 이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전문가는 위기가 없다고 했는데 판사는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해서 만들어냈던 이제 그 노래가 바로 서초동 점집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콜텍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기 순이익이 해년마다 100억씩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콜텍이 해외 기업이 생기기 이전에 그 매출액이 한 300에서 500억 매출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이 생겼을 때는 1,500억 원 그런 매출입니다. 그런데 박영호 사장은 오다가 없다고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노동자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콜토 악기는 7년간 파업으로 해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건 동아일보의 정정 보도를 받은 것이 있고 그 산재한 자들이 그 노동부의 그 산재 관리 기업입니다.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산재한 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박영호 사장이 성수에서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2006년대 한국 부자 순위 120입니다. 은행 차입금이 0입니다. 그런 회사를 누가 만들어줬는데
감히 어떻게 그때의 망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용호 사장이 콜투 콜택의 배당금만 받아간 것이 215억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이러한 자기는 그런 배당금 받아가지 사장으로서 월급 가져가지 그리고 회사에서 당기순이익 가져가지 그러면은 이 콜투 콜택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만큼에 대한 대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 따박따박 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박용호 대표는 그렇게 수전노 노릇을 해가지고 그런 그 많은 그 콜투 콜택이 12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자가 됐으면은 그렇게 고생한 노동자들한테 은혜를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그렇게 복지를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완전히 쓰레기처럼 해가지고 내동댕이 처진 이런 꼴에 그 여기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이 강성노조 때문에 건실한 해저가 문 닫았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식농성이라도 해서 김무성 대표 두 눈깔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지금 시작한 단식입니다. 네, 분위기가 엄숙해져가지고 잠깐 좀 끊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아까 1부 때는 없었던 조형물이 있는데요. 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답. 이거는 지금 설치미술 하시는 상덕 작가분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저희가 그간 농성 시작하면서 김무성에게 그리고 방주 회장님에게 엽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우미분. 이런 순간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몇 가지 읽고 우리 변호사님의 좀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에게 남긴 글이네요. 글 쓴 사람은요 연준우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인 것 같은데 아이가 김무성 대표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바보. 네, 그리고 강경희 씨라는 분이 오셔서 또 남겼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창문을 열고 보면 3천을 넘게 쌓아온 방종훈 콜트콜텍 지회장님이 보일 겁니다. 얼른 내려와서 노조에 대한 망언을 사과하십시오. 네, 빨리 사과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랄라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네, 읽겠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리세요. 막말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힘없고 죄 없는 노동자 그만 괴롭히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2개 나왔습니다. 네, 또 읽겠습니다. 하마구? 하마귀 같은데 아마 예, 받침을 하나 빼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쓰셨습니다. 김무성 아저씨, 난 당신을 싫습니다. 당신은 악입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노동자 생각해주세요. 네. 하마귀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2가지만 좀. 예, 제가 매우 낭낭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쓰신 분이 멍구입니다. 멍구. 노동자의 기타가 죽창이 되어 당신들의 심장을 찌를 날이 올 것이다. 이분이 그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던 이유가 있군요. 제가 이걸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정태인인지 김태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은 매우 다정하게 썼습니다. 무성씨 이렇게 써요. 무성씨 투쟁 의지를 불태우게 해준 무성씨께 감사드리며 노동자를 해고하고 탄압하면 회사문을 꼭 닫을 수 있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김태인. 예, 요거는 그 무성 씨에게 조금 말려 들어가는 아닐까? 예, 제가 두 가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농성장에 오시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방명록에 이름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방 회장님이랑도 이야기도 나눠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무성 씨에게 보내는 엽서도 쓰셔야 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좀 힘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계 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 이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점점 더 암흑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노동계약 꼭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될까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을들의 투표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뭐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우리 진짜? 이제 우선 그 제가 앞서서 노동계약 소리가 노동계약 또는 노동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면 이런 식의 계약안을 개혁이라고 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자본가하고 한몸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보면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좀 심하게 하면 지옥 같은 상황을 선물을 했고, 그리고 자본가 즉 기업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제 자본 즉 기업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 성과를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즉 사장에게 주어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노동자는 그 사장에게 발언만 할 수 있을까요? 또 성과를 이유로 해서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노동자는 감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적어도 자기 현장에서 권리의식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노동자 또는 권리 주체인 노동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언제 때입니까? 우리가 유신시대 때 군부 독재 정권 시절 하에서는 관리자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감히 거기 대놓고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 못했죠. 그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지금의 노동계약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유신시대의 그러한 독재정권 치하에 똑같은 노동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농민분들에게도 또 시민사회단체에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미 권리 주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가면 과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자기 주체성, 즉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두가 매우 심각한 얼굴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결국 이 노동재앙이 가져올 노동의 위기는 결국은 민주주의 위기로 바로 이전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위기로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더니 맞다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정치적 권리, 민주적 권리 이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리의식을 거세당한 순간 다른 부분에서의 권리도 거세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다른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노동의 재앙이 아니라 노동의 재앙이 곧 국가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은 노동자만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들, 딸이 결국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2천만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아마 자기 가족 중에는 노동자 그런 평생 비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바른 소리도 못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매우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시민들이 같이 싸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 노동개혁안이라는 것이 정말 개혁 아닌가 아니면 재앙인가를 두고 지금 국민투표로 우리 한번 물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자기들 안을 내놓고 마치 이것을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선전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전에 무려 60억의 홍보비를 썼답니다. 그것도 매우 아까운 세금으로 자신들의 그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정말 포장하는 위장된 그런 홍보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적어도 국민투표 가지고 한번 선택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훨씬 쉽게 이 문제가 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그 실체를 많이 아는 것, 또 국민들이 이 노동개혁의 그 위장된 부분을 벗겨낼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리는 수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투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조금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동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대통령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 환경이 어떤지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앉아서 그 수천만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맞습니까? 적어도 노동하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소수 권력자에게 그 노동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과 노동을 맡길 수 없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삶과 노동의 운명을 결정하자.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오히려 청년의 일자리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평생 비정규 쓰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실체였습니다. 그럼 이걸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 스스로가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심판운동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정말 지키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가 청년 일자리 자기 아들 딸의 그 일자리에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해야죠. 그리고 제대로 선택해야죠. 그걸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듣기로는 다음 달 14일 날에 네. 무슨 뭐 민중 총궐기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가 구사하는 뭐 파이프라든가 예. 아니면 뭐 소주병이라든가 이런 것좀 등장하고 그러면 좀 해결 방법 좀 나올까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너무나 이제 그 절망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노동 현장을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서 넘어서 가지고 친일 독재 정권을 미화해서 이제는 청소년의 정신 세계까지 지배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사 국사 교과서를 국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국사 교과서 자기 나라 국사 역사 교과서를 그 국가가 독점해서 만들겠다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뭐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 그 다음에 매우 이제 독재자가 하는 이슬람 국가 몇 개밖에 없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그 자신들의 그 잘못된 그 과거를 미화해서 청소년들을 그 정신세계를 지배함으로써 결국은 그 수구 보수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4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야죠. 잘못된 세상은 뒤집어야 됩니다. 노동자를 점점 절망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아들, 딸의 이 정신세계를 오히려 그 오염시키고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한번 뒤집어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폭력으로 뒤집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정말 뜨거운 가슴과 정말 진정한 그런 의지로서 이 정부가 잘못된 되었다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때 그것이 단순히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정말로 제대로 선거야 투표에서 심판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을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인증한 강성노조 강제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십니까? 저희들은 먼저 해고된 사람입니다. 그 해고됐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해고 생활 9년 동안 저희 아들, 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황금기를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애비로서 아들, 딸한테 그 입학금 한번 못 줘본 게 가슴에 한이 돼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동아일보나 경제일보에서 정정보도낸 이 사실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 보지만 노동법 개혁이 통과되는 시에는 우리 가족과 같은 불행한 이러한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문제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그 노동법 개혁을 틀림없이 막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 주장이고, 먼저 해고된 저희들이 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들어가는 것은 작은 돌멩이가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고 작은 가시가 박혀도 곱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농성 12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이제 사과받기 위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후 싸움 진행하실 거고,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김무성 대표가 노동악법에 대한 것을 아까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심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국민 투표에 대해서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국민 투표를 정의 그 노동법 개혁을 하겠다면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투표와 함께 같이 나가고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저를 알려서 함께 싸우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반성 안 하고 사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재벌과 권력이 좋아하는 법에서 판결받은 정정보도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그 노동자들이 정말 이번엔 총파업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성이가 말한 쇠파이프도 들고 그리고 강성노조라고 하는 강성노조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못하고 가볍게 노동법 개혁을 그러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이 사람이 하늘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싸움 정말 9년 끌었습니다. 이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시해 주시죠.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제도적으로 뭐 원래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이 나와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해고 요건을 완화가 아니라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정리해고 잘 되지 않도록 뭐 이런 이제 공약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도적으로 물론 지금 그 미래 경영상 위기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지금 법원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피해 사례가 콜트콜텍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꿔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노동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민중들의 모아진 힘을 가지고 정말로 노동자들 민중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권력을 세워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매우 절실하게 듭니다. 예. 끝으로 뭐 두 분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시면 짧게 좀 싸운다는 거는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예, 뭐 가장 이제 출발은 우리가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참여하도록 많이 해야 결국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노동 계약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행동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모든 정치 행위는 참여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콜벤의 노래 중에서 기계처럼 살 때는 꿈이 보였는가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단식을 하고 승리를 꿈꾸고 있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성 그리고 박용호 이 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둘만 보고 가는 방송 해바라기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6시 반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